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금일봉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뭔지 제가 중간에 낚였더니 나는 왜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돈거래 하나 봤더니 또 뽀얀거탑에 경사가 났네요. SBS에서 이제 분기별로 기획 보도에 대한 상을 주는데 기획 보도 은상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뽀얀거탑에서도 다뤘던 기사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이후에 어떤 부족한 의료 인력, 필수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도하셔서 이렇게 은상을 받았어요. 일단은 뭐 상을 받은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단은 선배 보도에 제가 그리고 지금 뭐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국회 공청회 각 학회마다 세미나 및 학회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네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아산병원 간호사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게 하려면 네. 같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여러 단체들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양으로 음으로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막 되게 속상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있어요. 네. 외과계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건 있습니다. 자연 도태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얘기하는 게 이거 이제 얘기하시면 관련 있는 분들은 너무나 서운하게 받아들이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예를 들면 흉부 외과의 심장 수술이 줄어든 건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텐트가 많은 심장 혈관 이어주는 수술을 대신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에요. 빅4 병원도 어땠냐면 흉부외과 수술방을 8개를 열어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2개 이상이 안 돌아가더래요. 자연 수요가 줄어든 거죠. 이번에도 이제 아산병원 사건은 그런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뇌 동맥류에 대한 그 아뉴리즈말 렉클리핑이라고 하는 개두술 앤드 동맥 결찰술을 지금은 코일링 혹은 스텐트 대부분은 더 코일링이지만 대체가는 건 맞으나 이건 조금 다른 게요. 네. 이 코일링이나 스텐트를 하더라도 그때 잘못되면 반드시 개수술을 응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그걸로 전환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두술 의사 자체 이것은 아뉴리즈말 렉클리핑 동맥류 결찰술을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화로 인해서 고혈압성 뇌출혈, 뇌경색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야 되는 수술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정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심내혈관 센터에는 수술하는 의사는 한 명만 배치하도록 돼 있고 수술하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과의 전문의들은 3명씩 그러니까 응급센터한테 수술하는 의사보다 수술하지 않는 의사가 6배, 7배 많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 정말로 잘못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제도에는 네. 의사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경외과학회, 외과학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동료 의사가 잘못한 것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난 의사한테는 얘기하지 않아. 난 그냥 대국민한테 정부한테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예를 들면 보도국에서 잘못이 생기고 누구는 잘못 보도했어요. 감싸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보도국 내에서 당신 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도국 내에서 잘못된 것부터 교정해야지 내부의 어떤 다른 잘못된
이상한 이런 흐름은 그대로 놔두고 외부에게만 하소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잘못된 심내혈관 센터에 했던 분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휴가 갔을 때 유승현 기자가 했었던 그 보도를 제가 오자마자 너무나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것의 잘못을 기인한 사람, 그것이 잘못된 제도로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마치 이 필수 의료 우리 피해보고 있다는 피해자로 나타나서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모든 언론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산병원의 수술을 그 담당했던 주치의는 아무것도 그냥 뭐 어땠냐면 대한민국 언론이 원래 이런 거구나. 아예 언론을 그냥 무신하는 아예 그러니까 본인의 사안이 언론에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니까 아 언론이 이런 거구나. 원래 팩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들의 생각하고 누가 해주는 말만 듣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됐고 그거는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면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본인의 사건이 그렇게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 이건 뭐 그냥 언론 자체를 부신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되돌아놓고 가서 여러 학회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과연 잘 될까? 과연 잘 될까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잘 될까? 응? 여러 공급자들 말고요. 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뭔가 정책을 하면 그 정책의 성과를 하는 공무원님들 말고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필수 의료가 강화가 될까? 말로만 말고. 그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든 공급자들은 저는 뭐 기자 생활 13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와 의료를 출입한 걸로는 이 바닥 기자 중에서 저는 상당히 경력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해요. 환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우리 학회는 우리 의사 집단은 어떨까? 우리 약사 집단, 우리 뭐 간호사, 우리 간호조무사 집단, 우리 뭐 재활치료사 집단은 어떨까? 각각의 공급자 집단은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요. 거기서 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는 먼저 국민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국민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공급자 단체만 만나서 공급자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13년 동안 저도 뭐 떳떳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혀 떳떳하지 않고요. 저도 지금 왜 그러냐면 저를 반성하는 겁니다. 저를 반성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필수 의료가 돌아가는 양상 정말 지금이라도 물론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공급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가지 말자. 내놓고 톡톡 해놓고 사실 뭐 모르겠으면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쭤보면 되잖아요. 국민들 이제는 의료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잘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걸로 인한 상을 받긴 뭐 받았어요. 어쨌든 받은 상이니까 축하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취재를 시작한 게 중요한 거고 축하받을 일이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긴 또 제가 뭐 그렇게 하고 기자 있죠. 그런 거 해야 된다면서요. 하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기자의 그러니까 SBS 힘만으로는 부족하는 거. 그러니까 조동찬, 유승현의 힘만으로도 부족한데 SBS가 혼자 다 노력한다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네. 다 같이 어떤 공론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떨 때 공론화 되냐면 같은 사건이 반복 터지면 공론화 또 됩니다. 같은 사고가 그건 마치 싫은데. 최근에 게임 사고와 손절단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 한 번의 사건으로도 크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진 않나 봐요. 또 그 사람 흘러가는 게 그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속한 언론의 가장 큰 맹점은 네.
너무 이슈에 천착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네. 이번에 신당역 살인 사건 얼마나 떠들썩이었습니까? 네. 지금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하고 막 하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보여지나요? 저는 그 당시도 얘기했지만 전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랬고요. 2019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스토킹이 가족 일가족 3명을 죽이고 그 남자친구가 예. 그때도 죽인 거. 그때도 그 사안에만 했지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후속 기사 안 나오니까 이번에 신당역 사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도 지나갔죠.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신당역 사건이 나오면 그때 또 그걸 우리는 소모하겠죠. 예? 언론사 클릭수 높이느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저는 그런 부분 제가 속해 있는 언론 제가 지금 완전히 얼굴 밟고 있는 이 언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 신당역 사건이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언론사에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동안 이제 어떤 기획 취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상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축하는 해드리는데 축하하자마자 이제 대부분 과제 축하하지 마라. 이 기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축하를 받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오늘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제가 좋은 2014년도 말씀이셨어요. 하고 2014년 그리고 몇 년도지? 2019년도인가요? 가습기 살균제로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어쨌든 방송 대상을 받고 무슨 상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더 씁쓸해 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갖고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 연구비 몇십억씩 받아서 다 연구소 차리고 그랬어요. 근데 피해자들은 이제서야 피해자들은 하나도 구제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것도 아주 떳떳하게 아니라 의무로 많이 이렇게 된 건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세상이 좀 웃기더라고요. 피해자는 고소리 남고 그 피해자를 활용해서 기자는 상 받고 교수는 연구비 타고 시민단체는 상 받고 고위 공무원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노련한 세상인가? 나도 이런 적응해야 되나? 근데 뭐 저는 똑같은 공범이죠. 저 기자상 받았으니까 큰 상 받았으니까요. 예. 항상 국민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좀 파격적으로 좀 시간을 확 줄여서 30분 정도 방송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방송을 올리자마자 막 새벽부터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바로바로 한 번도 이제 댓글 안 남기신 분들조차도 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진짜 길게. 근데 이거를 듣고 저희가 또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왜냐하면 왜 짧게 하냐라는 이제 의견들이었는데요. 네. 그쪽 의견 생각을 깊이 또 못했구나라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일단은 댓글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중견수 앞땅볼님. 중견수 앞 땅볼. 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중견수 앞 땅볼은 안 탑니다. 바로 던져도 2루까진 가나?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좌익수 같은 경우에 앞땅볼이면 어깨가 좋고 주자가 느리면 아웃될 가능성이 있어서 좌익수 앞땅볼은 안타 그래도 안타일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땅볼로 머물 수 있지만 중견수 앞땅볼은 안타예요. 저는 제가 사는 한 중견수 앞땅볼로 1루에 아웃된 적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중견수 앞땅볼 발음도 길고 안 되는데 안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안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뽀탑 올라오는 날이면 1시간 출근길에 들으면서 가는 게 낙이었는데 출근 시간이 기시군요. 방송 시간을 줄이다니 청천벽력이네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되게 이른 시간에 네. 아침에 6시 54분에 출근길에 듣자마자 올리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어차피 듣는 사람이 계속 듣는 걸 텐데 신규 청취자 유입을 위해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도 어쩔 수 없네요. 시대의 변화는 유튜브나 짧게 올리시는 의학 상담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또 여러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맞는 거긴 하겠죠. 하지만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좋은 방송 듣고 있고 감사합니다.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매우 안타까워요. 청천벽력이라는. 또 포이포이님이 와 1시간 방송 분량 저는 너무 좋았는데
프리랜서라서 작업을 하며 듣는데 30분은 너무 짧더라고요. 듣다 마는 느낌이에요. 어떤 분이 1시간 분량이 너무 길다고 피드백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한 일반화는 아닐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남깁니다. 뽀탑은 길게 대화 나누는 의학방송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는데 방송 시간 줄이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의학 관련은 지금 당장의 이슈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내용이라도 두고두고 다시 듣기를 해도 좋아서 지난 방송을 다시 듣기도 하거든요. 들을 때마다 소신 있는 자세로 말씀 나눠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성급한 일반화였을까요? 네, 물론 그렇죠. 좀 급격히 줄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상의를 응. 저희와 관련된 회사분들 몇몇하고만 하니까 사실 뭐 대대적인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인식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네. 성급한 일반화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꾸준히 묵묵히 들어주신 근데 최근에 분들에게는 뭐냐면 그랬을 것 뽀얀거탑의 같아요. 조회수가 노출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튜디오를 배정받지 못해서 4층에서 녹음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을 못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녹음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CCTV 수준이긴 하지만 오늘 CCTV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어쨌든 CCTV라도 지금 약간 염탐하는 들어가면 기분으로 보고 계시면 좀 나은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나와서 그게 한 1000회 이상을 맞아, 되는데 맞아. 그게 빠져버리니까 확 줄었어요. 네. 확 줄면 어떠냐면 이제 존폐위기가 생기거든요. 저는 어쨌든 왜요? 이거 뭐 제작비 많이 들지도 않는데 왜 존폐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이제 반응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게 하면 그럴 수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언제까지 여기를 이제 뭐 다닐지는 아니야. 뭐 모르겠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본인이 말하고 순간 놀란 건가? 계속 다니고. 아니요. 저는 뭐 끝까지 정년퇴임 하고 싶은 네. 생각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뽀얀거탑은 제가 가장 오래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그 하나의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 그럼 다시 원래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거죠. 네. 원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CCTV를 좀 사수할까요, 그러면? 기존에 그래야 될 것 있으신 분들이 더 늘진 않더라도 계속 최근에는 근데 조금 이 노출 수가 확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의견을 구했는데 너무 길다. 너무 길면 다 부담스러운다. 아예 틀질 않는다. 그러니까 좀 산에 줄여라. 어떤 분이 우리 방송 이렇게 길대요? 왜안 그래서 찍어갖고 되게 재밌거든? 굳이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뭐. 이제 뭐 공유해 주시고 주변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만 더 클릭을 더 하게 해주시면 우리의 조회수가 2배 늘면 그 정도면 이제 저희가 유지할 만 하거든요. 다단계 권유 내지는 강압적인 다단계 단톡방 이런 데 추진이고 그리고 아니면 읍소 아니 근데 한 뭐냐면 번만 우리 제작진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뽀얀거탑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저는 다 들어요. 다 조회수를 그러니까 우리 조회수에는 조동찬의 클릭이 4개는 있어. 그걸 여지껏 우리가 지금 4, 3, 12, 12개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부터 노력을 해야지. 한 사람한테 단톡방이 다 올려요.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게. 이게 나아요. 청취자분한테 뭐라 하지 말고 우리한테 우리가 뭐라 하세요. 차라리. 지인 영업을 막 이거. 뭐 하는 사람들 말이야. 제작진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반성하겠습니다. 내가 반성을 해보도록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위해주지 않아요. 항상 자신은 맞아. 나부터 위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나도 MC지만 선배님 다시 오늘 1시간 할까요? 했더니 바로 1시간 바꾸기는 또 부끄럽잖아. 너무 한 말이 있는데. 아니 일단 본격적으로 한 30분.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이 네. 사연과 이런 거 건강 상담은 네. 별도로 하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컨텐츠를 네. 그 뉴미디어국에서 만들어 주시니까 네네. 그러면 먼저 아직 사연이 쌓인 게 그닥 없어요. 주소부터 공지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이고 요약 글에 끝에 요 주소 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시켜서 보내시면 된다는 얘기를 꼭 PD가 하래요. 오늘 사연이 긴급하게 막 들어왔네요. 자, 오늘 보내주신 분은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님입니다. 사연이 제 왼쪽 눈이 예. 빨갛습니다. CCTV로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네, 빨간데 네.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오자마자 네. 저 회사 선배
너 동철 왜 이렇게 눈이 빨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7대 1은 안 되더라고요. 한 대는 맞더라고요. 17대 1로 싸우면.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17이었지? 웃어준다. 아, 언제적 유머냐. 저는 다래끼가 지금 또 생겼어요. 저는 다래끼가 좀 상습적으로 잘생겨요. 아 선배 그래 보면. 저는 처음 생긴 거 저는 몇 어렸을 번 있었어. 때부터 정말 잘생겼고 아. 지금 근데 SBS 입사하고 나서도 몇 번 있었죠. 아. 지금이 한 7번째일 아. 거예요. 짠 것만 6번이고, 그러니까 제 친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3분인데 각각 2번씩 저를 째줬어요. 근데 정말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느꼈던 게 다래끼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 안 나는 사람은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다래끼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게 네. 그래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지금 연결할 텐데 전화가 아. 연결이 되면 연결하고요. 이럴 때는 아니면 좀 쌍꺼풀 수술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래끼가- 눈썹 안 찌르게. 제가, 약간 상상을 하고 있었어. 제가 다래끼를 그 메이오 클리닉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네. 할게요. 유일한 아나운서가 다래끼는 STYE, 그러니까 스타이라고 있는지 스티예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STY예요. 네. 맥립 우리말로는 맥립종이라고 하고 네. 90에서 95% 세균 세균. 감염이다. 음. 황색 포도상 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 되게 위험한 세균이에요. 네. 주로 잘 걸리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 안 걸리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꺼져. 나 악독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지. 네.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잘 걸려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니까 네. 청결과 관련이 있겠죠. 저는 예전에 아니 우리 PD가 아까 그랬잖아요. PD가 다래끼 났을 때 이거 청결하지 않고 세균성이어서 너 더러워서 걸린 거 했다가 오늘 복수 꼭 해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최근에 안 씻고 주무셨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약간 이게 세균이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이 네. 그냥 우리 정상 우리 지금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뭐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러면 얘가 이제 쉽게 공격하는데 아무래도 좀 또 네. 뭔가 선배님이 과로를 하시거나 좀 정확하게 약간- 좀 자신 있게 말씀해주세요. 아예 과로를 하시거나 뭔가 그런 요인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언제나 올라오는 건 요인 아니잖아요. 뭐 더러운 거 그런 거. 더러운 거 네. 플러스 이제 많이 몸이 상태가 지금 면역력이 약해져 있거나 네. 이런 것도 또 요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 의견은. 아니 저는 피곤하면 바로 헐피스 생기거든요 입술에. 그런 것처럼 선배님 여기에 취약하셔서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졌을 때 생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네.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우리 현대의학이 모든 걸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다래끼가 많이 생겨서 이제 이번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가 다래끼가 생긴 날은 집에 고기 반찬 그 어렸을 때는 한우는 없었어요. 오. 그 어렸을 때는 유일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 잘 먹었죠. 그렇죠 뭐. 어렸을 때부터 한우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눈이 약간 처져 있어 소처럼. 아니 나 눈 너무 올라가서 항상 라인을 내려 그래서. 아니야. 그래요. 그 그거가 100%야. 있는 소리. 예, 100%. 그러니까 눈이 약간 처져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한우를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난 또 네. 살다 저를 처음 들었네. 근거. 근데 이제 일반 보통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 고기 반찬이라고 하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생선이에요. 생선은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삼치. 그런데 저는 다래끼가 우리 형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제가 다래끼가 생길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동체는 먹으면 안 돼. 아니 뭐를? 간만에 올라온 고기 반찬인데 기름지다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맞진 않아요. 오히려 나는 챙겨주려고 줬단 얘기 나도 하시는 줄 약간 알았어요. 반전. 네. 맞지 않아요. 어느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 맥립종 이 다래끼에 걸렸을 때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말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악화돼요. 근데 제일 저기한 건 술이고요. 그러니까 다래끼가 있었을 때 술을 마시면 정말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염증 반응이 안 나네요. 안 나요. 진짜 아예 안 나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다래끼가 생긴 이후로 절주 상태가 됐습니다. 강압적인. 어제 제가 이제 대학 동창하고 고등학교 동창하고 이제 했는데 이놈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막 좋은 와인을 딱 했는데도 어머나. 안 마셨어요. 그건 마셔야지. 안 마셨습니다. 네. 이 다래끼가 이게 악화되면 얼마나 저기 하지. 근데 무심코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들면 무심코 뭐 삼겹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확 악화, 정말로 확 악화되거든요. 진짜 임상 실험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것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의학을 전공하진 않으셨거든요. 네. 근데 누구한테 들었겠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들으셨겠죠. 그리고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으셨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이것이 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인데 그 염증 반응에 이런 음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선생님이 연결되면 그걸 좀 그런 최신 연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들은 말을 하면 네. 약 열심히 바르래요. 그다음에 온찜질을 하라고 합니다. 약은 이제 넣는 이 항생제가 포함된 안약하고 테라마이신 연고인가요? 항생제 같은 연고를 자주 바르고 그다음에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온찜질 하라고. 근데 온찜질은 사실 젊은 나이에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왜요? 답답하잖아요. 차가운 찜질을 하겠는데 따뜻한 찜질은 좀 이게 뭔가가 안 맞아. 근데 해보면 알아요. 온찜질을 하는 게 확실히 젊지 않다는 걸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청결하게 이게 해주고 약간 막 후끈후끈 부어있으니까 냉찜질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뭔가 온찜질 계획이 뭐 어떤 거냐면 심지어는 온찜질 팩을 사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맞아, 그런 거 제 있어. 그러니까 후배 전문의가 그랬고 뭐냐, 야 제가 그때 뭐냐. 야 가오 빠지기 이런 걸 내가 왜 하고 다니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런 적 있죠.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약간 해서 이걸 빨리 째고 싶었어요. 안 나서 했더니 계속 째도 되나? 아니 오빠 온찜질을 좀 더 하고 오세요 했더니 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빨리 째줘. 나 지금 바빠. 여자 의사였네요? 네. 째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내가 째달라고 하는 게 조금 기분 나빴는지 마취를 덜 한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살다 그렇게 아픈 거 처음이네. 진짜 울 수도 없고 어떻게 눈 진짜 아플 것 진짜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취 이 아파서 이제 제 후배 전문의는 저를 째고 다른 환자를 보러 나가잖아요. 간호 선생님이 저도 빨리 나가서 그 실을 비워줘야 되는데 제가 못 나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왜 눈썹 뽑는 거 효과 있다 그랬는데 째는 것도 효과 그럼 있나 봐요? 그렇게 자주 째신 거 보면? 아니 째서 이거를 고름을 눌러요. 빼는, 고름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떤 이게 뭐죠? 맹글맹글하게 알맹이가 젖으면 그 안에 농이 이제 굳은 건데 그 농이 굳으면 그 안으로 항생제가 잘 침투하지 않아서 그때는 째야 된대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 며칠 되셨어요? 지금 이틀 3일 됐나? 3일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다래끼가 생기면 눈까지 충혈되나 봐요. 네. 자극이 계속 뭔가 자극이 있어서 그런가? 튀어나온 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게 다래끼가 저는 지금 양상은 이건 또 처음인데 아주 부분적으로 빨간 게 있는 아니라 게 전반적으로 쫙 빨갛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17대 1로 싸우다가 한 대 맞았네.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는 이 아래쪽만 빨갰었는데 이게 이제 아래쪽에 숟가락에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눈썹을 뺐어요. 근데 이제 하루 정도 근데 지금 좀 모르겠어요. 온찜질을 하고 났더니 약간 양상이 여기가 이렇게 딱 되고 막 근데 문제는 아프다는 거. 아프다는 거. 아파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어요. 네, 아파요. 이럴 때 선배님 잘 모시세요. 네, 제가 갈치나하고 상큼 그렇군요. 오늘 사연 저 때문에.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님 보내주셨는데 명쾌한 답변은 안 됐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빨리 캐치하시길 네.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는요. 개실입니다. 음. 개실? 개실이 뭐지? 개실. 개실이 뭐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사 제목 꼭 암과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는 좀 우리가 몰랐던 또 질환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90% 무증상 개실 이게 있으면 암 위험이 커진다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뽑을 때 조금
신중했던 이유가 네. 개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암이 생기냐, 개실 자체가 암의 위험 인자냐, 약간 이렇게 또 오해를 들릴까 봐.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뜻은 개실이 있는 사람은 봤더니 암의 위험도 올라가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네. 근데 우선 개실이 뭐냐 하면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장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약해진 부분을 틈타서 밖으로 이렇게 주머니처럼 빠져나가는 그 주머니 모양을 이제 개실이라고 하고, 이게 한자인데 네. 쉴개 집실이래. 그러니까 그런 주머니 모양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머니 모양의 공간. 네. 쉴개 집실. 쉬는 집. 쉬는 집. 근데 무엇을 왜 이게 쉴까요? 뭘 쉬는? 그러니까 뭔가 변의 쉬는 찌꺼기? 공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쉬는 공간에 좋은 의미는 아니고 네. 장의 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네. 부분을 네. 얘기하는 거죠. 공간이 네. 생겼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네. 요게 있다고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더 추적 관찰을 해야 되거나, 네.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정상 소견인 사람한테 5년 이후에 대장내시경을 받으세요 하면, 예를 들어 개실이 있다고 뭐 더 당겨서 받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변이 지나가는 통로다 보니까, 이제 개실은 뭐 식도에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장 벽이 있는 부분에 생길 수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대장에 생기는 경우는 변이 지나가다가 뭐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여기 변이 껴서 이제 안 빠지면 그 부분에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궤양 같은 게 생기고, 그럼 혈관에 노출되고, 그래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생겨서 막 그 부분이 아프면서 뭐 전신에 열이 나거나 뭐 그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실이 있으시니까 네. 만약에 연관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라, 요 정도로 설명을 이제 해주는 정도의 이제 그런 소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있는 사람들을 쭉 평균 6년 정도 관찰을 했더니 네. 이제 전체적인 암 위험이 한 33%는 걸로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이제 특히 이제 대장에 관련해서 암의 이제 발생 위험도 한 70% 정도 높았는데, 네. 이제 놀라운 거는 뭐 췌장, 폐, 유방암 이런 것도 조금 발생 위험이 2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1점 몇 배 수준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고, 저도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이제 논문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네. 이거는 이제 공통된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암이랑 개실이. 예를 들어 뭐 비만하거나 장내에 미생물이 이제 유익한 균이 많고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이제 염증도 잘 생기고, 이제 염증 그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막 세포도 또 변하고 이러니까, 이게 개실이랑 암이랑 공통된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으면 또 흡연이랑 음주도 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지방간이 있어도 개실이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면 암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위험인자가 있으시면서 개실도 이제 발견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들을 잘 관리하고, 관련된 암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정기 검진을 좀 받아라, 이런 메시지 정도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건데, 이때 만난 아버님은 1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개실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했더니 모르셨대요. 못 들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수롭지 않으니까 보통은 설명을 못 듣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막 결과지 받잖아요. 거기서 이상 소견을 이렇게 저희가 쭉 뽑아서 의사들이 이제 거기 입력을 보통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개실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까먹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 아버님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빨간 혈변을 쫙쫙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중간에 저절로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반복을 해서 이제 병원에 결국 실려가신 거예요. 너무 출혈이 많아서. 그래서 결국 출혈 부분을 막 찾다 보니까 이 개실 부분에서 출혈이 있어서, 근데 이게 멈추질 않아서 그 해당 부분을 이제 잘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나라 뭐 서울대 건강검진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냥 아무 증상 없이 대장내시경 검진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7% 정도 됐대요. 무증상으로 오. 그냥 모르고 있다가 발견된 비율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흔하기도 좀 있는데요. 한데 네.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요런 16.7%인가 네, 그랬죠? 16.7%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암의 위험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연구는 아니고 이제 스웨덴의 막 큰 그런 코호트라고 이제 인구 집단을 모아놓고 추적 관찰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온 거긴 한데 그 스웨덴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게 달라서 조금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도 이런가를 보려면 네.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활 습관이 공통 인자가 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게 좀 발견되면서 아 내가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계실은 계실 자체로는 뭐냐면 네. 대부분 무증상인데 거기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겨서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합병증이. 근데 네. 그건 그 계실 환자 중에 10명 중 1명이니까 네. 보통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음. 그런데 보통은 신경 쓰면 안 된 괜찮은 줄 알았던 계실 있는 사람 봤더니 암 위험이 높아요. 봤더니 계실을 높이는 위험 인자가 암을 높이는 위험 인자하고 같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서구식 식생활 습관, 비만, 과도한 음주 이건 계실 위험성도 높이고 암 위험성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암보다는 계실이 먼저 생기니까 일종의 계실이 지표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계실이 암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얘가 올라간다면 왜냐면 얘를 높이는 위험 인자가 암을 높이는 위험 인자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 네.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대장 내시경 건강 검진은 어쨌든 건강 검진 대상으로 해서 16.7%가 있지만 정말로 이걸 유병률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왜 근데 우리가 이걸 썼냐면 네. 유병률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조사가 없어서 다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각적으로 생각보다 많죠. 많아요. 예? 드물지 생각보다 않다. 많아요. 네. 드물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얼마만큼 한번 해야 되느냐 이거는 대단히 쉽진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건 있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 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네. 네. 50세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네. 그게 2년에서 3년 해야 될지 5년마다 해야 될지 그것도 이거 용종 나오는 아니, 거에 따라 그것도 용종도 다르잖아요. 네. 용종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용종도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장 내시경 학회에서 그러니까 대장암을 하시는 분에서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까진 보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떼죠. 그러면 써봐야 그 다음에 돼요.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없으면 없다. 안 봐도 없으면 돼? 2, 3년을 좀 가든 늦춰도 빠르면 돼. 아니면 네, 그런 거죠. 5년 정도로 가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피 한 방울로 대장암 진단한다. 이거 과거 10년에도 있었어. 10년에. 근데 이제 왜 그게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건 좋습니다. 간편하게 진단하는 거. 근데 왜 그것을 그러면 저쪽에선 지방의 대전에서는 방송하는데 왜 SBS에서는 방송을 안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피 한 방울로 진단하는 게 아주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 피 한 방울로 대장암을 진단하는 게 대장 내시경을 능가할 수 있느냐,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지금 암 진단에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진단법이 있을까? 제일 생각할 확실한 정도로 방법. 네. 그러니까 90% 이상의 이런 그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암을 초기에 진단해낼 수 있는 거라서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조금 귀찮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은 것만 조금 저기 하면 우리가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는 근데 그렇죠. 매년 하는데 왜 대장은 매년 하라고 안 하지? 이걸 정결제를 또 막 먹어야 되잖아요. 불편해서? 그렇기도 하고. 응.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병률이 우리가 위암이 훨씬 많았고요. 많아서. 많았고, 네. 그다음에 위암은
2년 보통 2년. 2년 정도마다 하면 위암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1년으로 단축하면 더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얼마 만에 정확하다라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 검사 방법이 얼마만큼의 사망률을 더 낮추느냐. 근데 위암은 그렇게 위내시경을 자주 하는 게 사망률을 낮춘다는 근거까지 왔는데 대장 내시경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불운하게도 췌장암도 그렇거든요. 췌장암을 1년만 아까 간암이죠. 간암을 1년만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을 1년마다 복부 CT를 찍느냐, 6개월마다 복부 CT를 찍느냐. 아무래도 6개월마다 더 자주 찍으면 뭐 초기 진단은 되겠죠? 더 되겠죠. 네. 근데 그 초기 진단하는 그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췌장암 사망률 낮춰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간암은 지금 최근에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있는 그런 간암 위험 환자분들한테는 6개월마다 이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1년마다 하는 것보다 6개월마다 했더니 훨씬 더 사망률을 줄인다는 게 입증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주 하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케바케 이거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이 집단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분이 내가 1년마다 했으면 이걸 안 놓쳤을 거다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랑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네. 복권을 매일 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잖아요. 매일 사는 약간 게 안 맞다 이 예시는. 돈이 많이 들거든. 비용 효과가 근데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제 물론 복권 당첨 확률보다는 네. 암 진단 확률이 훨씬 더 낮아서 네. 저기 하지만 그런 확률적인 문제를 내가 횟수를 더함으로써 그 확률을 정말로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것은 기간을 단축하고 횟수를 더함으로써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왜냐면 복권을 한 번이라도 더 사면 확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 확률이 무한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권을 당첨될 확률이 아마 1000분의 1이라면 네. 1000분의 1, 1000분의 2, 1000분의 3, 10번 사면 10배가 되는데 이게 뭐 10억 분의 1이라면 한 번, 두 번 사는 것건 택도 안 되잖아요. 췌장암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계산상으로는 유병률도 약간 낮고. 받아들여지네요. 네, 네. 많이 발병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 네. 예전에 이제 그 유방암 엑스레이가 네. 진단을 하는데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난 거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아직도 조금 못했어요. 제가 몇 번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해할 때 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진단을 하는데 왜 사망률을 못 낮추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해할 때 저에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이 이 복권의 복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듣고서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복권을 매일매일 사면 확률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게 복권될 확률을 정말로 높이느냐. 이렇게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검사를 자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사망을 높이지만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사망률을 낮추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받을 때. 그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주지 유방암 얘기할 때. 지금 생각나시고 나 그때 살짝 이해 못하고 넘어갔었거든. 지금이라도 생각나셨어요. 그랬군요. 네. 아니 근데 뭐 용종 이런 얘기는 우리가 대장암 하면 야 용종 몇 개 나왔대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계실은 야 너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거는 우리가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뭐 한번 짚고 넘어가고 물어보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거를 계실이 처음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부위별로 뽕뽕뽕 막 어머나. 이렇게 있을 주로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오른쪽에 많고 왜? 그 유전적인 막 그런 것도 있다는 분석도 그것도 있고 신기하다. 서양 사람들은 왼쪽에 많아요. 네. 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왜냐면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복권 같은 설명이었네. 못 이게- 알아듣겠어. 잘. 저희 그 아버님 아까 말씀드린 분은 이제 70대셨고 주로는 이제 노인에서 좀 많이 나타난다. 왜냐면 변비랑도 연관이 있고 아무래도 계속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네. 제가 이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환자가 있어야지 이제 방송이 되니까 환자분들을 찾으려고 막 또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아마 또 좀 그런 편향된 그걸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이 게실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잘 없어. 꽤 올리셨더라고요. 아, 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병증 비율은 10% 정도로 낮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그렇죠. 젊은 그 10%인 분들이 모두 블로그에 올려주신다면 우리는 게시량을 참 많게 느끼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의외로 젊은 분들이 이걸로 또 맹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 충수돌기염인 줄 알고 막 병원에 갔는데 게실염이라고 진단돼서 이걸 처음 알았다 이제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고 또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 소화기내과 교수님도 조금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요즘 뭐 무슨 질환이든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꼭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냐면 예전에는 예. 젊은 층의 건강 검진을 안 했죠. 그렇죠. 젊은 층의 네. 대장 내시경을 그래서 해본 사례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 친구 이모라고 부르는 엄마 친구분들이 약간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어렸을 때. 우리 나이쯤이야 이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건강검진 자주 맞아. 하시니까 그럴 일 일찍 없는데 발견해서. 갑자기 이제 말기를 발견한 경우가 있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약간 확률과 경우의 수 공부까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췌장암과 뭐 췌장암은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폐암도 조금 어렵죠. 근데 지금 폐암도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경력이 30회 이열. 그러니까 저는 20회 이열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20년을 피우셨던 분들조차도 저설량 CT를 1년에 한 번씩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이 적용되는 건 30년 적이지만 그 정도 1년에 한 25만 원, 30만 원 투자하시라고 하는 게 일단 초기 진단이 가능하니까 물론 초기 진단도 가능하지만 암이 아닌 것을 폐암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과잉 대응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으로 위암과 대장암은 사실 조기 발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저설량 PET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네, 맞아 네. 진짜 네. 미국 이런 데랑 그리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다리는 거 우리나라 어디서 기다리죠? 암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약간 더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보다 의료적으로는 훨씬 떨어진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닮아야 된다는 그 주장들과 기사들은 다 엉터리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닮아야지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료 성적이 떨어진 나라를 닮아서 합니까? 이거 대단히 뭐 세상을 고가가세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적용했대요. 근데도 요즘에는 제가 그런 토론에 가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적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서울대에.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의 그 발표록을 갖고 옆에서 교수님 이거 A와 B는 이렇게 되는데 A는 C고 B는 D인데 왜 A와 C와 D는 안 보시고 A와 B 갖고만 얘기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더 적고 네. 영국, 프랑스, 독일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딱 두 개를 대입해 봤어요. 코로나 성적과 코로나 치명률과 OECD 헬스 데이터의 그런 그 건강 지표들 거기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나라가 오히려 공공병원 수를 줄이고 우리나라처럼 개인 병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의료의 소유를 누가 갖고 있냐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 병원 갈 때 저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훌륭하겠군. 저기는 삼성이 운영하니까 돈만 하겠군.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 병원이 얼마나 나를 잘 치료하느냐. 나를 정말로 나의 라이프 퀄리티를 증진시키게 하느냐를 갖고 우리가 하죠. 네. 모든 의료는 사람들에게 공공재의 성격을 지녀야 돼요. 소유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우리가 싸게 해줄 테니까
세금으로 싸게 지어줄 테니까 병원비 되게 싸게 줄 테니까 그냥 대충 여기서 치료받으세요. 이런 개념 안 통한다고요. 이거 네네. 오래됐는데 네. 이런 걸 아직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공공병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국회의원들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자기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공병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디를 원하시죠? 전라도에 전라도 지금 남원이 핫한데 남원 거기 이제 전남대 있고 조선대 있고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정말로 아산 삼성처럼 그냥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병원으로 퀄리티를 높이든가 아니면 아산 삼성과 같은 그런 공공병원이든 뭐든 그런 병원이 있길 바랍니까? 아니면 지금 서울에서도 안 찾는 인천에서도 안 찾는 그런 병원 하나 짓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소비자 중심, 국민 중심이라고 돼야 되고 이 정치인들과 의료 거기에 빌붙은 그런 폴리페서들이죠. 폴리페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사람들도 뭐냐면 거기 공공병원에서 자기 공공병원장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관여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 거기 부원장 되고 막 하거든요.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군병원을 이렇게 제가 그때 군의 간 때도 그랬는데 군병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어요. 네. 군인에게 네. 군병원 말고 사설 대학병원 가게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충분히 그런 여력 되거든요. 연계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보호자들도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군병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통제돼 있는 군병원 말고 모든 게 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을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도 왜 그랬냐면 군병원이 하나 생길 때마다 군의관의 그런 대령 자리와 원스타 자리가 그만큼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적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공급자적인 마인드로 어떤 정책을 바라볼 때는 상당히 사자가 껴일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 철저하게 국민들, 철저하게 남원의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서울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남원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남원 주민들이 질병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지 거기에 공급자가 생색내기 좋고 공급자의 일자리와 월급자리와 정년퇴임하고 땅땅거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병원을 생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그거 알면 우리 천재야. 다시 들어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검진? 검진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의료 시설 좋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다가 1분 안에 생각해냈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최고가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 체계, 값싸고 좋은 의료 체계를 충분히 누리실 필요는 있겠다. 미국에서는 뭐 내시경 아시겠지만 500만 원 넘습니다. 네.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윈 내시경 하면 1,0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나오겠어요. 다시 돌아. 뽀얀거탑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적인 마인드로 방송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불평 댓글에 대한 어떤 해갈이 되는 방송이었죠. 그렇네요. 자, 오늘 내용도 아주 알찼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1시간 할지 30분 할지 이제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도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